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재혁 광주혁신경제연구소장 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광역시가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지역에 랜드마크가 생길 수 있을 거란 기대와 함께 고층 건물 난립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경원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고속도로를 통해 들어서는 광주의 첫 관문에서 마주하게 되는 판상형 구조의 아파트. 이곳뿐 아니라 광주 곳곳에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층수 제한에 가로막히자 건설사들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판상형 구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 50층 높이의 아파트 등 다양한 건축물들이 지어졌지만 노잼 도시 오명을 쓰고 있는 광주는 층수 제한에 가로막혀 사실상 랜드마크가 없다시피 합니다. 광주시의 층수 제한 폐지 방침에 시민들이 반색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에 가면은 딱 가자마자 롯데타워도 있고 남산도 있고, 근데 광주는 뭐 다른 지역 사람들이 놀러 왔을 때 딱 여기다 소개할 수 있는 곳은 없어서. 건설업계도 광주시의 방침을 환영하면서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 난립을 최소화하도록 건축물 디자인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건물을 멋있게 지으려면 자본 투자가 더 돼야 됩니다. 글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광주시에서 다시 조입니다. 시민단체도 이해를 할 만한 대안을 내놔야 된다. 우리도. 하지만 공급 물량이 늘며 미입주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빈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더욱이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로 인해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60층 이렇게 들어선다면은 일부 한두 개 정도는 될 수 있지만은 우후죽순적으로 여기 해주면 저기 해주라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아마 난개발이 되고 환경적으로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관건은 규제 완화 취지에 맞는 사업자들의 투자와 광주시의 심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네, 정재혁 소장님 나오셨는데 이게 지금 다채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네. 광주시가 그걸 이유로 지금 이제 층수 제한을 폐지했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님이 선거에서 공약한 대로 특색 있는 디자인 도시 이 광주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일단 보입니다. 건설 행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다양한 형태를 갖춘 디자인 건물들을 광주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도시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철학적, 가치관적 어떤 문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라는 것은 공간 확장을 어떻게 하느냐의 의미인데요.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수직적으로 일단 고층 건물을 이렇게 설계해서 밀도를 높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도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하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포괄적인 공간의 의미도 있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광주라는 도시가 크게 변모할 수도 있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 가보면 똑같은 디자인의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똑같은 디자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그런 큰 자원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박철 변호사께서는 이번 규제 완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론적으로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행 가보면 그 도시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특색은 대체적으로 그 건물이라든가 집의 모형이라든가 윤곽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광주가 아무래도 지금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 보면 성냥갑처럼 쭉 늘어서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광주가 가장 그 집합 건물에 거주하는 형태가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뭔가 변화가 좀 적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고 답답한 느낌이죠. 만약에 이런 규제를 풀어서 뭔가 우리 광주시의 어떤 시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삶에 좀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이 화랑이면서 몇 년간 우리가 예전에는 항상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무등산,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무등산을 우리 보기 어려워졌거든요. 광주 하면 사실은 무등산이라는 1000m 이상의 산에 150만 명이나 살고 있는 거의 세계 유일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해서 뭐
광주의 상징이 비단 꼭 건축물만 있는 건 앞으로 아닐 테니까 무등산 수천 년 동안 우리 광주를 지켜온 무등산도 그렇고 그거와 조화롭게 건축물도 잘 개발해서 광주에 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층수 제한 폐지가 무조건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또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맞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동대문에 무슨 디자인 플라자라든가 큰 상도 받았었죠. 그리고 뭐 서울에서는 요즘 자랑하고 있는 세빛동등섬이라든가 높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이제 높은 건물에 대한 경쟁은 사실상 상업 지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사실상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집적된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광주의 어떤 뭔가의 랜드마크성이 될 수 있는 어떤 실용적인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에 비단 높은 건물만이 랜드마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광주시가 허가를 해 주거나 이럴 때 깊이 좀 숙고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층수 제한 폐지가 된 것이 2년 만이잖아요. 네. 혹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면서 예상되는 혼란이나 뭐 이런 것들 없을까요?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근데 이 기존에 만약에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그 허가받은 지역이 이런 새로 경관 구역이 정비된 또는 변경되는 곳에 해당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좀 변경된 그 심의 기준에 따라서 좀 영적률도 높이고 좀 뭔가 더 뭐랄까 매력적인 어떤 건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을 변경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그런 수요들이 혹시라도 많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보겠다고 한 거니까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으니까 그런 취지로 더 좋은 취지라 그러면은 변경도 해볼 수 있고 또 효율성 있게 또 변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완화해 줄 수 있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재욱 소장님이 그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규제 완화하면서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 광주시가 내놓은 것 중에 그 심의, 네네. 디자인 심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네. 이게 어떻게 하려나 디자인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이라는 거를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될까라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면 랜드마크 이야기도 잠깐 나오셨는데요. 제가 볼 때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가 나올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는 덴마크 출신 건축가죠. 에든 우스온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이제 특이한 모양 아이디어로 이제 오페라 하우스를 했는데 오렌지 껍질이 이제 벗겨진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67m입니다. 가장 높은 층수가 아파트로 치면 22층 건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호주 시드니의 랜드마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고층 건물만을 랜드마크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랜드마크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봤을 때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이 굳이 높은 층고로만 놓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러한 것을 준용해 봤을 때 도시계획 심의 그리고 이번 심의계획 발표에 있어서도 광주가 이런 것들을 좀 준용해서 랜드마크도 좀 맞춰서 광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좀 만들어내고 다양한 디자인들이 좀 준용되고 이런 계획들을 좀 실행해 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물론 네네. 이제 높이나 뭐 이런 네. 것을 떠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일정한 기준을 좀 설정을 해 놓으면 그나마 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용납 가능한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발표한 것이 세부적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집행되기까지 한 3-4개월의 시기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건설 사업에 대한 이번 심의 자체가 통합 심의를 하겠다라는 거여서 보통 통상적으로 세 가지 심의이죠. 도시계획 심의가 있고 경관 심의 있고 이제 건축 심의 자체를 통합 심의하면서 절차를 아주 단축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단축 심의면서 이제 장점은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작용도 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업자들의 요구가 이제 바로 반영이 돼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심의 과정에 대한 보완 이런 거 세부 절차가 없으면 부실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좀 있고요. 앞으로 이제 광주시가 남아야 될 세부 절차에 대한 준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가이드를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세부 절차에 대한 문제, 이런 준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들 뭐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임동 쪽에 네네. 거기에 이제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그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근데 어차피 지금 강기정 시장님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련의 과정의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정 어떤 지역에 대한 그런 건축 과정 때문에 나와 있지는 않은 거라고 저는 음. 보여지고요. 네. 아니 네. 그래도 뭐 좋은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렇게라도 '아 이거 진짜로 빨리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네네네. 느껴지니까. 네.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제 다들 그 복합 쇼핑몰이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네. 이 일단 이야기를 지금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건축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광주시가 건축에 대한 규제를 좀 해제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면서 건축 경기를 조금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분께서는 이런 랜드마크가 꼭 고층 건물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뭐 이런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거다라고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실질적으로 하시나요? 그 부분이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업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광주시에서 필요하고 있고 광주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는 공간,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 또는 뭐 물건을 구매하는 공간이어도 종합적인 공간이 좀 잘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광주에 그런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상업지구 쪽이 아니라 어쨌든 광주는 유동인구가 작고 시장의 크기가 작다 보니 그 정도 큰 규모의 건물이라든가 복합 쇼핑몰을 소화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과 믹스시켜서 뭐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우리 복합 건물 같은 이런 주상복합 같은 이런 건물들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게 '무엇을 위해서 이 허가를 내주지?' 라는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넓은 공간들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광주 시민들이나 유동인구들을 유입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하드웨어적으로만 보게 되면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을 좀 막을 만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적어도 있을까요? 결국에는 시민사회에서 감시하고 또 이런 심사하는 과정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제가 항상 궁금한 것은 과연 우리 광주시나 큰 도심에서 대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설 때 이 건축물을 인허가 해 주고 그 건축을 하는 분들은 '이 건축물을 몇 년을 보고 이 건축물을 지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콘크리트 건물은 최소한 50 년에서 100 년이 갑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게 되면 이거를 부수는데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할렘가나 아니면 비어 있는 공실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커요. 그러면 이 건물을 처음에는 멋들어지게 지어 놨다고 생각하지만 이후에는 후손들에게는 흉물스러운 어떤 선조들의 유산 아닌 유산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대규모 건축물을 허가해 줄 때는 도시공학 전문이라든가 건축공학 전문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말을 좀 경청하고 그분들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정재욱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건설 업체들 상황에서는 지금 건설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좀 규제를 완화해 준다 그러면 일단은 좋긴 하거든요. 네네. 뭐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는 아름다운 건물, 참신한 건물을 원하는데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와 이제는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네네. 그게 서로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인식 차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을 좀 이게 해결을 실적으로 이번 계획 발표 이후에 이제 운용 의미를 정말 잘 살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복합 쇼핑몰이나 임동의 단지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 광주로 놓고 보면 정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도시의 일단 개념을 조금 달리 봐야 된다. 지금은 많이 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도시가 높이만 500m 하지 않습니까? 반경이 170km 되는 거대한 도시, 예전 저희가 생각하는 과거의 도시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세계는 변화 발전하고 있고 저희는 광주광역시가 가장 중요한 광주 군공항이 이전하지 않습니까? 군공항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논의가 또 고민돼야 됩니다. 군공항 이전 부지 예전처럼 우리 많이 지구 단위 계획 해봤지 않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해서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번 하는 유비쿼터스네, 스마트 도시네, 스마트 시티네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번하게 그런 많은 좋은 단어를 갖다 붙여서 도시개발 계획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특색 있는 도시 성공한 사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좀 입안되고 도시가 좀 바뀌어야 되는 계기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광주 비엔날레도 있고요. 디자인 비엔날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서 어떻게 그 아름다운 도시를 가꿀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이번에 광주시가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승자로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 길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뭐 폭력의 시대, 지배만 남은 야만의 시대, 이제 비판의 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승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역대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검찰이 이 수사를 지금 3번에 걸쳐서 했고요. 급기야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간담회 보면서 감히 윤석열 지금 정부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취임 1년도 안 된 윤석열 정부는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감히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압수수색 275회 했고요. 검찰 수석 3차례 했지 않습니까? 수사에 동원된 검사 인력이 70명입니다. 전체 검사 인구의 5%에 해당되는 검사가 다 동원돼서 수사를 했습니다. 173쪽짜리 이제 청구서가 나왔는데요. 정황 증거입니다. 전부 다 정황 증거.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제 입장이 아니고요. 최근에 오마이뉴스가 23주년 기념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56.4% 국민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중립적으로 있냐고 물어봤을 때 56.7% 국민들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이냐고 물어봤을 때 57.5% 국민들이 검찰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일단은 이번 기자간담회 1시간 조금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나 이번엔 좀 확실하게 말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여에서 바라건 아니면 검찰이 바라건 일단은 야당이 분열되는 걸 바랄 테니까요. 표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감히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 막아야죠. 본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설계를 저는 이재명 대표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대선 떨어지고 나서 바로 국회의원 선거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당대표 선거 바로 출마했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에는 내가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을 어찌 보면 상대방한테 보여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당대표로 우리 민주당원들이 그 당대표를 뽑았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러한 일들이 닥칠 것을, 물론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닥칠 거라는 걸 전 예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오늘 그 기자회견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만 그 정도 결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후에 민주당원들의 뭐 분열을 획책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민주당원들이 스스로 저는 판단할 거라고 보고, 일전에도 한번 제가 여기 와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외부에서 이렇게 자꾸 압박을 가하게 되면 민주당의 특성상 뭉치는 경향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의 성향 자체가. 아마도 굳이 뭐 당의 입장으로서 당론을 정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민주당 표만으로도 분명히 뭐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탈표가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앞으로가 문제겠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방어가 될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인제 또 이것 이외에도 우리 소위 쪼개기식 영장 청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건건이 해서 지속적으로 영장을 쪼개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때마다 아무래도 민주당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민주당만 부담스러울까요? 영장을 그렇게 수없이 청구하면요. 일반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인력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집중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수색영장을 뭐 100몇십 번 이렇게 청구했다고 하고요. 또 그걸 집행했고요. 이런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에 구속영장 사유를 명기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될 사안을 여러 번 쪼개서 청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 어떻게 볼까요? 그것도 여당 쪽이나 또 검찰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정이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민주당은 분열돼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죄책이 있을지 없을지 저희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단해서는 안 되고 다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행태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저항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 소장님, 일단 박철 변호사님께서는 이탈표가 없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표결 예상하십니까? 저도 뭐 우리 민주당 의원들 169석이니까요. 최소 169석 이상은 나오지 나올 것이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보니까 그 영장 내용에 대해서도 말을 했어요. 네. 이게 대국민 선전물 같다라고 네. 하면서 그 영장에 들어있는 뭐 내로남불이나 뭐 시정농단이나 이런들 네. 실제 법률 용어에서 잘 쓰지 않은 것들 사실은 뭐 지난번에 뭐였죠? 정치 공동체 뭐 이런 말도 만들어서 썼잖아요. 네. 이게 정말 어떤 생각으로 이런 저기들을 했을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이게 맞습니다. 이거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그 법률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정당의 대변인들이나 쓰는 이 정치 용어거든요. 이런 것이 곧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고 자인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 대표 정치적인 검찰이 정치적인 언어를 써가면서까지 잡아넣겠다라고 표현하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검찰은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가장 객관적인 사법기관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권력 집단으로 돼 버린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법률가 입장에서 또 한 말씀 드리면 네. 사실 저희는 법률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배워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칙으로 삼는 게 뭐냐면 법률가의 글은 무미건조해야 한다. 간결해야 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있는 뭐 시정농단, 아시타비, 내로남불 뭐 이런 건 사자성어도 아니잖아요. 내로남불은 내감, 로맨스, 남양, 불륜 이거 줄임말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구속영장에 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법률가로 봤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 수사검사든 아니면 공소를 제기한 검사든 이 사건을 꼭 만들어야만 하는 모양이구나. 판사에게 나의 감정의 절실함도 호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 라는 좀 안타까움이 묻어나더라고요. 이 글에서. 법률가의 글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법률가들이 보기에요. 네. 앞서 또 이제 쪼개기 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이 대표의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이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가 돼서 약간 논란이 됐습니다. 그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흔들기라고 될까요? 봅니다. 네, 앞으로 이번은 막을 수 있겠지. 다음에 또 막을 수 있겠니? 그때 너희들 어떻게 선택할래?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이렇게 할 거야라고 마치 가이드라인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청와대도 아니죠, 이제는. 용산에 있는 대통령. 고위 공직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찰이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도 아주 부적절합니다. 네. 대통령실 이야기 나왔으니까 저도 좀 청와대에 네. 제가 50개월 넘게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저는 정말 답답한데요. 대통령실에 지금 핸드폰이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대통령실 치면 뉴스룸이라는 그런 홈페이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홈페이지 코너가 있습니다. 네.
최근 6개에 뭐가 올라와 있는지, 대통령실이 국가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최근에 6개가 뭐가 나왔는지 한번 봐봤습니다. 2월 14일자 대통령실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도이치 판결문 김건희 여사 계좌 무고로 드러나. 2월 10일자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배우자 주가 조작 관여 주장은 허위. 2월 3일자 천공 관저 이전 관여 의혹 국민 모독. 2월 1일자 대통령실 김건희 관련 대응은 국민 알 권리. 1월 30일자 김건희 결백 증명 요구는 법치 위반. 1월 27일자 대통령 배우자 주가 조작 터무니없는 거짓. 최근 6개 대통령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5개가 김건희 여사 방어, 하나는 천공 방어입니다. 이런 시간에 정말 우리 서민들, 중소상인들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난방비 지원 대책 말씀하시고 전기 요금 지원하시는 거 정말 이자 부담 완화하고 통신요금 지원, 교통비 지원 대책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절제되어 있는 표현했고 정말 브리핑했고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이 국가 컨트롤 타워가 이런 방어를 하는데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네. 소장님 보시기엔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자기 할 일을 그냥 꾸준히 잘하시네. 한쪽으로만. 그러니까요. 네. 이제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보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앞서 이제 박철 변호사께서 이렇게 외부 압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민주당 의원들은 똘똘 뭉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영계 일각에서 이번은 그냥 따라가지만 다음번에는 영장 실질 심사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 이후로 분열되는 거 아니야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배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권노갑 전 의원이나 유인태 전 의원께서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선당 후사의 관점에서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뭔가를 어쨌든 총선을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혹여라도 이런 부분들이 당에 누가되지 않게 좀 대승적으로 차라리 온몸으로 막아서서 정말 어찌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정으로 차라리 그걸 보여줘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너무 쉽게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가서 온몸으로 맞서서 뭐 김정은 대통령이나 이전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한번 맞서봐라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군부 정권 하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도 뭐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그 내용들 보면 판사 앞에 가서 할 얘기를 왜 거기서 하세요라든가 내일 뭐 설명하셔야 될 텐데 저번처럼 그렇게 뭐 부스럭거리 나는 소리 뭐 들었다는 것처럼 이런 그런 얘기도 할 거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뭐 충정은 이해하고 고맙습니다마는 저는 급여받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으로 급여받는 사람으로서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이 그것도 마치 검찰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이런 말을 법무부 장관이든 정무직 공무원이 한 역사가 있습니까? 군부 정권 하에서도. 근데 이거는 이게 최소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하거든요. 지금은 군부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네. 그럼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런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당론으로 무엇을 정하게 하는 것은 전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맡기겠다. 어쨌든 당신들도 국민의 대리자인 뭐 국회의원들이고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들이니까 내가 지금 체포가 돼서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인지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해 주십사.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당의 뜻에 따르겠다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래요. 이제는 본인이 가서 모든 철퇴를 한 몸에 다 받으세요라고 할까 싶거든요. 그런 분열된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떤 결과가 지금까지 나왔는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체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 소장님께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칠 거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개인이 아니시죠.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그 헌법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개인의 유불리, 내년 총선의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하셔야 되면 안 되죠. 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게 어떤 것인지 또 민주당 당원들이 바라는 게 어떤 것인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대리로 올라가 계신 헌법 기관들이기 때문에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건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나왔고 당원들의 바람을 잘 대변하셔 가지고 적절히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제 똘똘 뭉칠 거라는 예상은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검사 독재 정권 하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계속 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시작한 거 끝을 계속 보고 싶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 총선에서 끝까지 이겨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시스템을 계속 바꿔 가지고 아예 인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단위를 없애려고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고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탄핵이란 절차를 밟아서라도 인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까지도 인제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검사 독재가 인제 그래서 무서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권이나 권력은 없다라고 봅니다. 인제 국민들이 계속 감시하고 저항하다 보면 어떻게든지 해법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어서 시청자가 주목한 뉴스 탑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속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는 작년 7월 취임 후 사용한 새 컴퓨터로 나올 것이 없다며 10차례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으로 행정이 마비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게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국가가 아니라 검주국가라는 말이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운전 중에 길 옆에서 갑자기 쇠막대가 튀어나온다. 정말 아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14일 광주 서구의 한 공사 현장을 지나던 승용차가 정차해 있던 지게차 포크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행 중이던 차량의 타이어는 갈기갈기 찢어졌고요. 문짝은 칼로 벤 듯 갈라졌습니다. 당시 지게차 포크는 바닥이 아닌 공중에 떠 있었고 이 차량 통행을 막는 신호수나 안내 표지판도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건설사와 지자체에 항의했지만 단순 교통사고라는 답변만 받았다는데요. 끔찍한 인명사고가 날 뻔했는데도 건설사와 지자체의 대응은 여전한 안전 불감증만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정대로 오는 6월 귀국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통령 경선에서 떨어진 후 지난해 6월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며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낙연 전 대표가 복귀해 어떤 역할을 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10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본인 스스로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고 해서 떠났는데 이게 지난해 6월이니까 올 6월에 원래 1년 네. 하고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왜? 자기 일정 다 하겠다는데 그런 기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뜰까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방문 교수 일정이 이제 맞춰지고 이제 그 방문 교수 갔을 때 조건이 돌아오기 전에 이제 뭐 강의 몇 번 해줘야 되는 그런 뭐 그게 있었다고 해서 강의하는 것이고 이제 돌아올 때가 됐으니 이제 귀국할 때 돼서 귀국한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참 타이밍은 좀 공교롭다는 생각은 들지요. 왜냐하면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황을 생각했을 때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도 민주당에 뭔가 실질적 구심점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이 타이밍이니까요. 다만 이 타이밍에 와서 뭔가 자기적이고 자의적인 뭔가를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그 뭐 민주당 범민주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분을 지지할까요? 뭔가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무게감 없는 정치인,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정말 무게감 없는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물론 나이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7순을 넘으셨습니다. 이제 뭐 다음 대선 나온다 그러면 이제 70대 중반에 대선에 도전하게 되실 텐데 저는 요번에
국민의힘 그 당권 경쟁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여기는 30대의 기수들이 나와서 사실상 주도를 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민주당은 왜 못 그러고 있을까? 태생적으로 보수 쪽은 젊은 층들의 지지세가 약하죠. 네. 그리고 보수 측에 항상 부족한 부분은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젊은 정치인들이 클 수 있는 자양분이 그쪽은 오히려 풍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민주당은 원래 젊은 친구들이 대체적으로는 보수적 성향보다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지지층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 젊은 세대들을 해프게 보는 거 아닐까요? 너무 흔하니까요. 근데 네. 앞으로 누군가가 좀 민주당을 주도한다면 뭐 저는 기존 정치인 중에서는 뭐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좀 젊은 30, 40대의 무슨 이탄희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 같은 좀 참신하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좀 제대로 좀 재편됐으면 좋겠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좀 불안한 상황에서는 어쨌든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나와서 뭔가를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봉사하는 자세로 좀 희생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짧게 여쭤보는데 그러면 우리 정재욱 소장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동의하고요. 이낙연 대표님이 정치를 하시려고 마음 먹었으면 얼마든지 SNS든 미국에서도 시그널을 주시고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1년 조기 귀국설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채우고 돌아오시는 거는 오셔가지고 마치고 돌아오셔서 제대로 된 그냥 자중하시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할 제대로 수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두 분과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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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3차 TV 토론회가 어젯밤 KBS 주관으로 열려 후보들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졌는데 봄이 오고 있는 봄이 거예요?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고 예. 세월은 갑니다. 세월은 그러니까 간다고요. 늘 희망차게 살아야죠.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목포의 눈물을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면서 들어오시던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예. 그냥 그제 목포 다녀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아직도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과 민주당에 대한 걱정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건 네. 사실 어차피 어대연이에요. 어차피 어대연이다.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네. 굉장히 우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네. 중요한 뉴스가 보도되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동성 부부 네네. 권리 보장 사실상 이 평등 원칙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해준 판결. 예, 그렇죠. 거죠. 네. 이런 것은 아마 굉장히 기독교계에서 주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아침 네. 이 잘못하면 우리 나라가 없어져요. 출산율이 0.78%. OECD 국가 중에 제일 꼴찌죠. 명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도 더 문제가 되는 게 네. 서울이 네.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잖아요. 0.59. 이건 참 출산율이요? 심각한. 합계 출산율이? 서울시가 0.59예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0.79인데 네네네. 그래서 20년 만에 네. 반쪽으로 떨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저출산 의원을 다시 데려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다시 내려오나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살률 내린다고 번개탄 생산 금지하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자살률 내리려고 번개탄 생산 중하면은 네. 다 없애야죠.
한강 철교도 없애야 되고 목포 대교도 없애야 되고 높은 빌딩도 없애야 되고 이건 진짜 한심한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딱 두 가지라니까요. 어떤 건가요? 야당 탄압에서 이재명 죽이는 것. 국민의힘 전당대회 간섭에서 김기현 살리기. 그 외에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우울하다. 그래서 제가 목포의 눈물을 불렀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7일 날 월요일 날 이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저런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본회의 부결이 되겠죠? 아니, 저는 두 가지 다 그랬잖아요. 본회의 표결은 100% 부결된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기현이 100% 된다. 어대연이다. 100%다 둘 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 그렇게 시끄러웠던 뭐 대장동, 천화동인 1호, 그분 뭐 427억 이런 거는 한 글자도 안 들어갔다. 그것만 봐도 영장 청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뭐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저도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80페이지 최강권의 공소장에 돈 줬다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고 싶다 증거야. 보고 싶다 증거야. 증거가 없는 거예요.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예전에 윤석열 총장 했던 말씀인데 그걸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려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거는? 검찰총장 때 윤석열 대통령이 쓴 용어를 이제 뭐 심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도 원용해서 그런 얘기를 썼는데 대통령께서 건폭 이런 말씀을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인 우리 모두가 너 나 할 것 없이 좀 용어는 말씀은 좀 순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권노갑 고문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번에는 단합해서 부결을 시키더라도 체포동의안 다음에는 뭐 떳떳하고 당당하게 솔선수범 선당 후사 정신을 발휘해달라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솔선수범 선당 후사 이거는 뭐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권노갑 고문의 말씀은 저렇게 검찰에서 증거도 하나도 못 내놓고 이재명 대표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한번 다음에는 받아볼 수도 있지 않냐 영장심사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하신 말씀인데 저도 오늘 아침 권노갑 고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백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다음에 더 두고 보자. 그런 유보적인 말씀을 하셔서 좀 안심하셔도 될 겁니다. 또 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럼 당연히 하죠. 그때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여기 KBC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고 국회에 체포 동의를 보낼 거다. 대통령실에서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지금 1차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고 싶다 증거야.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검찰이 그렇게 지금 쪼개기 현재 영장 청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정치적 공세죠. 이미지에 꽉 몰아넣는 거죠. 또 이제 옛날 성남시장 무슨 호텔 해주고 뭐 돈 받았다 어쨌다 이런 게 나오니까 검찰이 계속해서 쪼개기 기소를 할 거고 그때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때마다 국회로 온다고 하면은 이게 될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권노갑 고문 말씀도 한번 부딪혀봐라. 정면 승부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 같은데 어떻게 됐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보고 싶다 증거야. 증거를 내놔라 이거예요. 정면 승부 말씀하신 정면 승부 법원 가서 한번 하는 거는 뭐 방안이 안 될까요? 그거야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검찰이 네. 저렇게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 5만 군데를 칼로 쑤시지 않습니까? 왜 어렵나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해라 이거죠. 기소해서 재판을 받아보면 되지 않느냐. 그냥 불구속 기소해서 법정에서 그렇죠. 가려보자. 예, 예. 그것이 헌법 정신 아니에요.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거 뭐 이재명 물타기 방탄이다 그리고 아니다 뭐 증거가 새로 나온 게 얼마나 많냐 해야 된다 이렇게 맞섰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뭘 하겠어요. 네. 처음부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탄핵을 하고 네. 이재명 특검, 김건희 특검 그렇게 보내라. 해나갔으면 나라가 이 꼴 안 되죠. 이 그런데 꼴이라는 거는 지금이라도 어떤 꼴을 지금 현재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소주 한 병에 5,000원이에요. 6,000원. 목포는 5,000원 붙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경기도 파주에 가서 네. 제가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뒤풀이 하면서 가서 보니까는 네. 4,000원 붙였더라고요. 아무튼 아무튼 더 싸네요. 예, 파주가 더 싼 거예요. 네. 그래서 서북분들은 파주로 가서 순대에다가 소주 마시면 더 싸다 하고 제가 농담도 했는데 네. 이런 지금 엉망 아닙니까? 김정은은 계속 쏘아대지. 이럴 때가 아니다. 저는 대통령이 네. 저렇게 김기현 당대표 당선시켜가지고 완전히 윤핵관들 자기 가까운 사람들 검찰 출신들만 공천해가지고 내년 총선에 이길 것 같아요. 저는 불을 보듯 이준석, 유승민 등이 공천 칼질 당하면 신당창당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보수 일당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네. 말기에 다 당에서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네. 국정에 전념해서 문재인 대통령처럼 자기 지지도가 높아야 국민의 힘으로부터 험한 꼴 당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계속 윤 대통령이 하면은 뭐 험한 꼴을 본다는 그런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생기면은 보수 일당이 될 거라고 말씀. 저는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십시오. 네. 안철수 후보가 한때는 1등까지 갔어요. 네. 떨어지잖아요. 지금 뭐 3등까지 떨어졌다 하는 보도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친윤도 아니고 네. 반윤도 아니고 꼭 철수답게 항상 그러는 거예요. 철수다운 거는 어떤 건가요? 애매모호하죠. 기회주의로. 그러니까 툭툭 떨어지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하다가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 그러니까 특검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미공개 녹취록 보면은 김건희 여사 뭐 주가 조작 내가 할 줄 알아야 하지 난 그런 거 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사라고 그랬잖아요. 2차 거기 검찰 녹취록에 검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8만 주 샀잖아요. 주가 조작은 모르고 그냥 주문만 냈다 뭐 어떻게 됐든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는 네. 검찰이 조사를 해봐야 알죠.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특검으로 가야지. 이랬든 저랬든 전화로 해서 8만 주를 사고 바뀌고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은 되냐 이거죠. 그것도 법정에서 네. 검사가 한 얘기인데. 그래도 본인은 뭐 그런 거 아니 본인이 부인하면 다 조사 안 하나요? 왜 이재명은 아니라는데 검찰이 조사하죠? 그러니까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돼서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죠. 천공만 하더라도 네. 어떻게 됐든 천공은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경찰에서는 그 뭐 갔다고 지목한 날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아니 그러니까 왜 천공을 데려다가 조사를 해야지. 휴대폰 위치 추적해가지고 네. 거기서 안 나오더라. 천공은 휴대폰을 안 가지고 다닌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되겠냐 이거죠. 과연 네. 민주당 사람이면 이재명은 날만 새면은 압수수색하는데 그러니까 의심이 간다 이거죠. 그날 뭐 지금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랑 여당 뭐 의원도 같이 갔다고 하는데 뭐 이분들 휴대폰 받아서 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왜 안 할까요? 아니 글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이 있는 것은
조사를 해야 알지. 아니 그냥 물어보고 국방부 장관도 그랬잖아요. 네. 미래 보고를 받아보니까 안 했다 하더라. 그럼 끝나면 되냐 이거죠. 아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한테도 네. 물어보고 아니다고. 물어보고 아니라면 안 해야죠. 왜 여기는 아니라는데 계속해서 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압수수색을 합니까? 어제 보세요. 경기도 지사실에 네. 김동연 지사는 5월 달에 취임을 했고 영문도 모르고 털렸던 아니, 김동연 그리고 지사실은. 컴퓨터도 7월 달에 네. 새로 쓰기 시작했는데 이재명 지사 때 그걸 압수수색한다니까 설명을 해도 안 된다. 해가지고 포렌식 그 자리에서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이게 민주국가가 아니라 검주국가다. 그 양반도 그렇게 반발하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거죠. 왜 검찰은 네.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천공이나 국방부다. 전부 아니라 하니까 안 하냐 이거죠. 이게 지금 저한테도 네. 서류 폐기 안 했다고 했으면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도 조사하고 저도 기소를 하면서 왜 거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하자는 거예요. 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한테 천공이 뭐 관저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남영신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이제 논란이 엄청 커지니까는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보고받은 적 없다가 아니라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성 장군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대변인한테 한 얘기가 거짓말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야 기억 없다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김종대 의원이나 제가 만나보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수사를 할까요? 그런데? 모르죠. 아 친절한 검찰시라 왜 거기만 천공 대통령실 거기에만 친절한 검찰시가 되고 왜 민주당한테는 탄압한 검찰시가 되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오늘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보고 싶다 증거야 친절한 검찰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